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보합 마감했고, 출발에 비해서는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계감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미국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난번에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이제 단기 랠리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큰 변동성이 나올 거라는 우려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데, 불확실성을 앞두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앞으로 있을 어떤 변동에 관련된 부분은 그 CPI가 지금 예상치가 7.3%면 조금 과하게 낮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다소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 중국 PPI를 봤을 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내릴 것이다. 거기에 따른 어떤 긴축 정책, 미국의 기준금리가 2%가 된다. 그러면 아니 물가 상승률이 2%가 되면 기준금리는 1%가 돼도 무방합니다. 3%에서 1% 사이일 텐데, 대체로 이제 긴축을 하는 건 과거에 인구 구조상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금리보다 한 1% 정도, 물가보다 금리가 1% 정도 높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1% 정도 낮으니까, 현재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면 이제 4.5%가 되는데, 4.5%에서 물가 상승률이 5.5% 이하로 내려오면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머물러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7.3%보다 다소 높게 나오더라도 아마 빠른 시일 내에 5.5% 이하로 가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 기준을 세운다면 주식 조정 시에 매수인데 연말까지 해서 조금 모아가는 대응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수를 말씀드린 게 이 시점이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면 상승 중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과정. 근데 예상하기로는 2,600선 정도에서 한참의 어떤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요 매수는 스윙 차원에서 짧게 가져가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리고 2,600선 위에서는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해 나가면서 종목에 대한 활발한 교체를 시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수 말고 개별 종목으로. 지수가 이제 2,600선까지 올라가면 유동성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큰 기회가 올 겁니다. 지금 중소형주들은 유동성이 빠지면서 너무나 형편없는 가격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올 거고,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전기요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필 규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980년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가 지금 2020년 기준이니까 21년, 22년까지 하면 거의 300% 정도 올랐고, 전기요금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한 55% 정도 될 건데, 이게 전기요금이 원자력이나 이런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하고 연관성이 적은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게 올라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번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이 괴리를 맞춰 가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것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대다수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고, 그러면 이제 산업 경쟁력을 유지를 하겠다는 명분도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요금 인상하면 죽을 것 같다. 그런 취약계층도 많지 않고, 있다고 하면 감면을 해서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감면을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당장은 이제 한 번에 뭐 2배, 3배 이렇게 올릴 수는 없으니까 한전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걸로 개정을 하게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이제 좀 이번 정권의 임기 내에서 빠르게 올려서 한전이 이제 추가 채권 발행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저렴하게 돌아올 것이냐에 대한 인식을 가져보면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천연가스가 가격이 하락했던 거, 유가가 하락했던 게 미국의 이제 이 셰일가스, 오일, 요거 때문인데, 이 셰일가스랑 오일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그 에너지 가격이 약세였고, 그래서 셰일가스는 뭐 2달러, 3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저렴한, 계속 이랬으면 참 좋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한 20년 정도 내다보면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핵융합 발전은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려면 최소 20년 정도 필요하니까 그때까지는 예, 열심히 태양광으로 수익을 내고, 그 뒤에는 예, 태양광 개인적으로 한 5년 정도 예,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뒤로는 조금 나중에 한 20년 후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핵융합이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에너지 가격이 일제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게 실용화됐을 때 전제로.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S&P가 계속 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 그런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이미 시작했으니까 한 4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 뒤로는 이제 추수하는 데 전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그 미국 CPI 관련,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서 불확실성에 조금 몸을 사리는 상태고, 예상치보다는 다소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만 미국 물가가 내년부터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4.5%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은행도 당연히 물론 이제 연준의 예상 금리 상단이 뭐 6%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달하지는 않을 거고, 예, 거기에 따른 한국전력의 기준금리 상단도 뭐 3.25%가 끝이지 않을까. 사실 이 마지막 25%도 0.25%도 안 올려야 되는데, 뭐 무슨 연준하고 뭘 그렇게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 부분 조금 아쉬운 예, 그런 결정입니다. 네, 일단 시장은 그러면 미국 CPI 관련해서 불확실성, 그리고 배당 관련된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 그리고 그 금투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연말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전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재미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을 거고, 그러면 이제 물려서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들어오시는 분들, 내 종목 뭐 주식시장 보면 뭐 하겠냐, 스트레스만 받지, 물려서 마이너스 3, 40%인데 보면 뭐 하겠냐, 이런 분들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보면서 다시 이제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예, 그때는 이제 정말 잘 선택해서 지금과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게 하시면, 사실 뭐 작년 재작년의 손실 같은 경우는 누구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이면. 예, 근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반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손실 보신 거 만회하시고 또 수익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잘 정비를 하면 그 뒤에 또 좋은 기회를 잡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아유, 숨통이 트이셔서 다행입니다. 그 예, 인상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민감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장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요금도. 네, 감사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감사합니다. 전기요금이 폴리실리콘 가격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국내에 생산을 하였으나 말레이시아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전기요금 싸게 해줘도 기업들이 나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어쨌든 전기요금은 시장에 맡겨서 정상화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종목은 이제 제노레이.
예, 제노레이가 이제 바닥에서 살짝 반응이 왔습니다. 이 반응이 온 이유가 그래도 이 종목 중에서 그냥 예, 개떡 같은 종목과 실적이라도 내는 종목을 보면 이런 나쁜 시기에 좀 긍정적인, 확실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긍정적인 어떤 결정들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60억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 현재 가격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 주식 5%를 사겠다는 건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게 지금 가격은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회사 주식을 사놓는 게 제일 투자로서 좋다라는 예,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60억을 사면 이제 자사주 신탁 합쳐서 현재도 한 4% 정도 되는데 5% 늘어나면 9%나 됩니다. 자사주가. 굉장히 지배구조가 안정화되고 그러면 도대체 제노레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주하는 정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통해서 하고 57만 7천 주를 거두어 드리겠다. 근데 하루 거래량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기왕이면 한 10,000원까지 올라주면 좋겠는데 예, 취득 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적은 양이고 그래서 긍정적이다. 30억 살 때랑 비교하면 60억 살 때는 효과가 좀 클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노레이가 이렇게 시중에 있는 유통 주식 중에서 힘들어서 던져야 되겠다 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싹 걷어가면 당연히 주주 구성 탄탄해지고 앞으로 뭐 실적 잘 낼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 예,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니까 정말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나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오너들이 그 정말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도대체 자사주를 왜 사냐고 보면 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유 주식에 관한 계약을 보면 예, 최대 주주 주식 요거는 이제 한국 증권금융의 담보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경영권을 동반한 담보 계약이라서 그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유지 비율이 이제 담보 유지 비율이 110%로 돼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고 이자도 5.8%로 높기는 하지만 지금 시중금리 감안하면 뭐 딱히 높은 수준은 아닌데 그 그리고 이제 요 주식하고 합쳐 가지고 한 10% 정도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수관계인들 특수관계인들이 이제 담보 계약을 해서 또 요렇게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 합쳐 가지고 한 12% 정도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세부 변동 내용을 봤을 때 뭐 취득 단가가 한 7,000원에서 9,000원 예, 이 정도 됩니다. 거의 8,000원, 9,000원인데 그 본인 말고 이제 가족들이 그러면 이제 대충의 단가가 추정을 해 보면 물론 이제 상장하기 전에는 단가가 아예 없겠지만 상장한 이후로 보면 이 8,000원 정도는 굉장히 낮은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 반응 반 뭐지? 주가를 어느 정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야, 방어. 이게 진짜 예. 방어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 어느 정도 담보대출을 받았으니까 그 담보 비율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아마 이 정도 가격에서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할 거고 그렇게 이제 주가 방어에 좀 신경을 쓸 겁니다. 정말 그 제가 듣기로는 일에 굉장히 매진하시고 회사 경영 외에 다른 부분에 관심이 없으신 아주 훌륭한 오너지만 듣는 거 말고 정말 이기적이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본인의 담보 비율 때문이라도 방어를 해줄 것이다. 예, 이런 점에서 보면 뭐 제노레이가 짜증은 물론 많이 나실 겁니다.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은 예, 불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런 구조를 아시면 그냥 모를 때보다는
훨씬 더 심적인 편안함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삼성생명 관련해서 삼성생명이 이제 단기간에 흐름이 좋았고, 그리고 살짝 주춤하긴 한데 큰 추세가 지금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생명 주가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하는 것은 뭐 다른 것보다 삼성생명이 그동안 주주 환원에 인색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 주가 흐름에 대해서 뭐 굳이 이제 낮아질 이유가 없는 상태, 상속이 끝났으니까 이건희 회장 사망 이후에 상속세도 확정이 됐고, 예.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 외적인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새로운 회계 기준을 봤을 때 새로운 회계 기준은 이제 시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보유 자산을 시가로 계산한다라는 것은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삼성생명의 자산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시가로 계산했을 때 삼성생명의 자산 가치도 또 확 늘어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또 그 거기에 따른 어떤 실적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과거에 높은 이자 때 계약한, 예, 그런 상품에 대한 배당도 아직 리스크가 있고, 또 고이율에 계약한 부분에 대한 손실 처리도 해 나가야 되고, 예, 이러니까 실적이 아주 급격하게 좋아지기는 힘든데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개선될 부분이 있다. 이걸 이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니까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부각이 되는데, 이미 이게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 시행한다고. 이렇게 2023년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1월 1일로 확정이 됐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작년 중순에 나왔습니다. 2021년 중순에. 그러면 이제 요 당시에 나와 있던 반응은 그렇게 뭐 좋지가 않았습니다. 없었고, 반응 자체가 별로 없었고, 예, 그래서 금리와 위험 수준을 반영하기로 했는데, 그 여기 보시면 보험 손익과 비보험 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비교 가능성이 또 증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다른 보험사들과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산출도 보다 설득력 있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좋은 건데, 좋은 건데 별로 시큰둥하다가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다시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항상 뉴스를 찾아보는 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뉴스 보고 매매하면 손실을 본다라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인지를 하면 괜찮은데, 항상 주가가 오르면 이 뉴스가 부각이 되니까 떼지란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뉴스가 부각될 때 매매하면 거의 반대로 갑니다. 그게 아니고 뉴스를 찾아보고 인지를 하게 되면 꼭 반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또 긍정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삼성생명이 지금 부각되는 부분은 이미 1년 반 전에 나왔던 거다. 그리고 1년 반 전에 주가가 어땠느냐라고 보면 1년 반 전 2020 중반, 예, 이때부터 내렸습니다. 시장 영향도 받고 또 상속세 문제도 있으니까 내렸다가 이제 그 문제가 해소가 됐고 시장도 내년에 조금 회복한다라고 하면 삼성생명 주가가 어느 정도는 적정한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는 건 조금 늦고 6만 원대 사셨으면 괜찮은 거고. 예.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쌀 때 사거나, 예, 쌀 때 사야 됩니다. 쌀 때 사고, 아니면 쌀 때 사는 게 아니면 이익을 잘 내는
기업들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뭐 제노레이처럼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주지. 예, 그러다가 비교를 하면 그냥 예금하는 것보다 못한데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가 은행 예금이 일정하니까 은행 예금의 수익, 채권의 수익이 이렇게 되면 주식 투자자들은 보통 요 밑에서 허적거리다가 오르는 게 또 짧고 한 방입니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가 심리 아니면 기술적 분석 이런 거 다 해봤지만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이 타이밍에 들어가면 되는데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설사 들어가도 요거 먹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견뎌내는 건 결국 내 상황의 여유더라. 그래서 제가 계속 태양광을 하나 갖고 계시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다른 어떤 기법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생명이 이런 상태가 됐고 지금 나쁜 뉴스가 부각된 거. 두 가지입니다. 건설하고 증권입니다. 지금 뭐 부실 문제도 나오고 지금 아파트 분양 안 되면 다 작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선택하면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잘 선택하지 못하면 이제 뒤늦게 그런 위기에 딸려 들어가는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럼 건설의 대표 자, 현대건설 너무 튼튼하니까 빼고 GS건설을 보면 GS건설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 9,470억입니다. 뭐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쌉니다. 그러면 이 GS건설의 과거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GS건설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이때도 뭐 분양이 안 되고 난리가 났었는데 분양이 안 되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아주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그럼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 건설업이 좋지 않느냐? 예,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엔 중동 수요가 있었고 예, 지금은 중동에서 중국 업체들한테 다 지금 거의 뭐 뺏긴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10년 전에 그 해외 건설 현장을 떠돌던 친구가 있었는데 중국 업체들의 가격 후려치기가 너무 심하다. 예,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그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중동 시장을 잃어서 이 밸류 자체가 낮아진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GS건설이 그때부터 계속 이익을 내왔고 예, 대규모 삼각처리 그 중동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때 부정적이다라고 제 기억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예, 있는데 지금 추이를 봤을 때 2018년부터 예, 부동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괜찮아졌던 2018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늘어난 회사의 가치가 2배입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엉망이다. 앞으로 더 엉망이 될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GS건설이긴 하지만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허씨 일가가. 예, 그리고 뭐 계열사 동원해가지고 충분히 롯데처럼 구제에 나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공 현장에 수익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상태입니다. 한 예를 들면 한 380 정도 했습니다. 시공비가 평당. 요즘 한 620 정도. 주상복합 기준이고 주상복합 아닌 거는 한 100만 원 정도 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시공비가 뭐 약간 과장해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분양가도 한 2에서 300 정도는 올라야 정상인데 유동성이 빠지니까 2에서 300 정도 오른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예.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공사를 해도 불확실하고 안 하자니 물량이 없어서 매출이 떨어지고 요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속도로 미국의 물가가 내려가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 요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그 건설사들마다 이 계산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멘트 가격 얼마, 뭐 철강 얼마 이렇게 넣으면 쫙 산출돼 가지고 가격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
뭘까? 이거 기준으로 240만 원 오를 만한 요인이 되냐 그러면 전혀 아닙니다. 한 50 정도 오를 요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올렸느냐라고 하면 시황이 불확실하니까 일단 높게 불러보자. 앞으로 작년, 재작년처럼 이 자재 가격 상승하는 게 나온다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 3, 4년 이 공사를 하는 3, 4년 기간 동안 있을 리스크를 감안해서 이렇게 비싸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재값이 오히려 내려가지고 안정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올리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그리고 아무리 불황이라도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결국은 다 분양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 타이밍에 분양이 안 되면 시행사는 망하겠지만 시공사는 결국 다 분양이 되면 시공비를 회수를 할 거고 그게 또 고스란히 수익으로 잡힐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GS건설의 앞으로의 실적 전망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2년 정도 수주도 확보를 해놨고 그러면 지금 적정 주가가 시가총액이 1조 9,470억이고 자산 가치가 한 5조 4,837억 원. 그리고 실적 가치가 한 6조 원. 그러면 이게 정상화되면 3배 정도 오르는 게 맞다라는 3배면 한 6만 원대인데 6만 원대까지 올라도 사실 뭐 이전에 한창 좀 개선될 때 고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충분히 지금 같은 경우 저가 매수 차원에서 공략을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건설 불안한데요? 불안해야지 그러면 다 끝나가지고 이제 괜찮습니다 하면 이미 주가 올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설주에 대한 관심, 그 부각이 될 때 나쁜 뉴스가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요거 하나 하고 증권주 건설하고 가장 연관이 큰 게 이제 한국금융지주입니다. 만약에 한국금융지주는 PF 대출 비중이 큽니다. PF 대출 비중이 큰 상태에서 지금까지 내린 건 증권주하고 같이 내렸지만 만약에 PF 대출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투자증권을 못 채는 한국금융지주는 큰일 나야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뭐 롯데건설이 망하냐 안 망하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돌고 있을 때 계열사한테 돈 빌려서 불 다 껐는데 롯데건설이 위험한데 다른 애들은 어떨까 이런 불확실성 불안감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얘가 주가가 지금 이 상태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이미 끝장이 났어야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 지금 건설이 어렵다. 이게 한 시차가 한 5, 6개월 정도 있습니다. 7월 달이 제일 나빴는데 실질적으로 뉴스가 부각되는 건 11월, 12월이었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리는 그 수순대로 개선이 된다면 역시 증권주들의 상태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금융지주가 상대적으로 그 건설 비중이 높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GS 건설과 비교하면 조금 덜합니다. 얘는 이제 3조 2,376억이고 그 한 8조 원 정도 됩니다. 자기 자본이 8조 원 정도 되고 실적 가치로는 한 7조 원. 그러면 이제 2배보다 조금 더 한 1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정상화됐을 때. 이걸 보면 10만 원까지 가는 건 과거 주가를 봤을 때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럼 한 이 정도? 8만 원? 이 정도를 봐야 되니까 대형 증권사보다는 중소형 증권사가 조금 더 투자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뉴스가 부각될 때 나쁜 뉴스가 부각될 때는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미 시간차가 있으니까 좋은 뉴스가 부각될 때 그때 사면 물린다 뭐 요런 정도. 왜냐하면 뉴스는 이미 나와 있는데 부각이 되는 건 주가에 따라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